자,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개화사상 들어갔었죠. 개화파와 개화사상. 개화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개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반대사상 운동,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하는 민중들의 어떤 움직임. 그게 바로 이모군란인데요. 이모군란이 발생한 배경과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개화사상에 대한 반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위정척사를 외쳤던 사람들은 보수 유생들이었어요. 유생은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란 뜻이거든요. 유교 문화를 기반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와 평등을 주창하는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런 성리학적 전통 문화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이런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내세우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내세웠던 이제 대표적인 이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위정척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위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아파트 지켜주는 아저씨들을 경비 아저씨라고도 하지만 수위 아저씨라고도 하죠. 그죠? 지킨다. 정,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얘기했던 바른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성리학, 유교 문화,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예요. 그럼 그들이 배척하고자 하는 것은 천주교, 서양 문화, 그리고 서양 오랑캐를 얘기합니다. 뭐 일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를 원치 않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위정척사파들의 움직임을 10년대별로 끊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 2, 3, 4차로 되어 있는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60년대부터 볼게요. 보수 유생층의 가장 선배들이 할 수 있겠어요. 이항로와 기정진 등이 이제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했습니다. 이때가 한참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통해서 우리나라랑 통상하자라는 이런 서양의 이제 접근이 되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느니 차라리 그들과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했다 해서 척화주존론이라고 해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흥선대원군의 외교 정책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선 동지적인 애를 가질 수 있었다 했죠. 그죠? 하지만 유생들은 흥선대원군 싫어했어요. 왜? 흥선대원군이 막 서원 철폐하고 막 호포제 실시하고 해서 양반들한테 많은 그 점수를 깎았죠. 그죠? 그럼 70년대는 어땠느냐? 70년대는 1876년 조일수 조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해예요. 그래서 이 최익현이라는 그 유생 기억나죠? 흥선대원군을 상소한정으로 물러치게 했던 그 최익현이 일본과의 개항을 안 된다 반대하면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개항 반대 운동이에요. 이때 이제 최익현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이 그림이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지부극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그 한국사 그 조선시대 배우면서 3사 배웠죠. 3사. 3사가 이제 딱 도끼를 딱 앞에 갖다 놓고 이 도끼에 내가 맞아 죽을지언정 할 말은 하겠다. 이게 바로 3사였던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가 저들의 애걸 복걸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점이 있어 우리가 서두른다면 오히려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으므로 저들이 오히려 우리를 제어할 것이니 그런 강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있는 말이죠.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저들은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 서양 오랑캐와 같습니다. 왜? 이미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그러니까 서양과 일본은 외양은 일체 한 몸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이제 사학 서적, 청주교 서적과 천주의 조상화, 예수의 초상화죠. 그죠?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가 사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리고 있어요. 최익현의 호가 면함이거든요. 면함 최익현. 이 선생님의 이런 정신은 결국 우리나라가 나중에 의병을 일으킬 때 또 한 번 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개항하게 되죠. 그죠? 80년대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개화파들이 득세를 하고 통리기무화문과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개화 정책, 수많은 사절단들이 파견됐던 때입니다. 그때 특히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조선책략을 쓴 사람은 청나라 외교관 황준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선이 어느 나라를 막아야 한다? 러시아. 러시아를 막으려면 누구랑 친해야 한다? 중국,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서양과의 조약이 뭐라고요?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조선 책략이 유포되고 조미수 통상조약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 보니까 이만선 홍제약이라는 이 경상도 지역 유생들을 중심으로 막 집단 상소를 올리는 만인소를 올리게 돼요. 이걸 영남 만인소라고 하거든요. 특히 홍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종을 완전 비난하는 이런 글을 써가지고 결국 능지처참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런 유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화했죠. 개화 정책했습니다. 계속 실패한 거예요. 통상 반대했지만 통상했어. 개화 반대했지만 개화했어요. 그다음 개항 반대했지만 개항했어요. 개화 정책 반대했지만 개화했죠. 그죠? 결국 그들이 무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명성호 민씨를 죽이고 또 고종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서양 유생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는 단발령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을 실시하면서 을미의병운동으로 계승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탐구활동 중요한 사료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항로의 척화주전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양이 서양 오랑캐의 화가 오늘날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 천주교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그들과 화해하느니 전쟁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상 반대 요구는 결국에는 통상이 이루어지면서 무산되게 되죠. 그죠? 70년대입니다. 최익현의 그 강화도 조약을 앞두고 외항 일체론을 얘기하면서 개항을 반대했죠. 근데 그 나머지 상소가 여기 있는데요. 상당히 논리가 있어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는 거라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어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유한한 물화를 가지고 있는데 저들의 사치스럽고 기이하며 심성을 좀먹고 풍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계로 만드는 무한한 물화와 교역을 한다면 틀림없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유한한 거니까 우리나라 걸 다 가져가면 황폐해지잖아요. 황폐해지고 다시 보존하지 못하게 되어 나라는 또한 망할 것입니다. 딱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쌀들을 막 가져가니까 민중들이 결국에는 참다 못해 폭동으로 이어지는 이모군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80년대입니다. 조선 책략과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영남 만이소. 어찌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황준센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어느새 털끝이 일어나고 쓸개가 떨리고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 사사로운 책자가 뭐예요? 조선 책략이죠. 그죠? 이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는데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싫어하면 그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럼 괜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청나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남만인소에서 청은 이미 친하다. 더 친해서 뭐 필요 있으냐.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가 지금 일본과 강화도 조약 맺었잖아요. 그들은 간교하여서 더 친해지고 나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올지 모른다. 미국은 모르는 나라다. 모르는 나라인데 우리가 괜히 친해져가지고 그들에게 뭐 약점을 잡힐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핵심이 이겁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 어쨌든 다 같은 오랑캐라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는 게 어려우니 모두 박하게 대하자라는 게 바로 영남만인소의 핵심이었다. 결국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죠? 그럼 배경은 여러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1860년대는 병인 양요기, 특징은 척화주전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통상반대운동, 가로에서 척화주전론 이거 지우고요.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이고 개항반대운동이고 외항일체론. 1880년대는 조선책략 유포, 그리고 하나 더 써주세요. 조미수호 통상 수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개화 반대, 이거 좀 반대도 됐네요. 개화 반대 운동 해서 가로에서 영남만인소 하나 써주시고, 1890년대는 을미사변과 단발령협회 가로에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로 일어난 을미의병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일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말빨로 왕과 싸우고 있을 때, 개화파와 싸우고 있을 때 민중들은 이제 당장 삶의 불편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이 여러분 기억나죠? 1차 조일 통상 장정에서 무제한으로 곡물을 유출하니까 쌀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흉년까지 겹치니까 쌀값이 폭등해서 민중들의 반감이 커졌습니다. 도시의 빈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편 신식군인인 별기군에 비해 구식군인에 대한 대우가 매우 열악했어요. 그래서 특히 구식군인들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이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식군인들은 열받아서 이모군란을 일으켰고 경복궁을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도시 빈민들까지 합세해서 경복궁을 습격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 보면 만화로 쭉 돼 있죠. 민중들이 합세했습니다. 일본 놈들 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민중들이 화가 나고 경복궁을 습격했지만 앞날이 두려운 거예요. 왜? 고종을 위협했잖아요. 이건 반역이죠. 그래서 고종은 썩난 민심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또 민중들도 이런 반역의 어떤 죄를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지지했던 우리 개화 정책을 반대했던 개혁가 있었죠. 그죠?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이제 궁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씨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민씨 세력의 어떤 집을 부수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 교관도 죽였어요. 그러면서 또 하층민이 가세해서 99인들과 함께 왕국을 습격하고 막 민씨 일파를 죽이고 명성호 민씨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성호 민씨가 막 도망간 거예요. 홍계운이라는 이제 무장의 등에 업혀가지고 피난을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때도 한번 이제 그 도움을 받았고 또 그때 당시 을미사변이 있을 당시에도 이 명성호 민씨를 끝까지 지켰던 무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이야기를 허구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나 명성황후라는 드라마는 사실 이런 내용은 잘 없어요.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불꽃처럼 나비처럼 영화 수혜씨가 이제 명성황후로 나왔던 그런 영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그러면서 고종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의 정권을 맡겼대요. 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약간 앞에서 이제 자기가 막 정치를 다 깔아줬는데 이제 자기 컸다고 아버지 쫓겨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권력을 잡은 김에 아들을 이제 약간 이제 막 물리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며느리가 살아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며느리의 장례식을 치러버림으로써 명성호 민씨 입지를 완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성호 민씨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고종도 죽겠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호 민씨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냐면 일본도 아니라 이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명성호 민씨나 왕실은 옹건개화파랑 친했거든요. 옹건개화파는 청나라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특히 청나라가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에게 약간 선수를 뺏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선에서 콜이 오니까 바로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3,000명이나요. 청나라 군대가 막 온 거예요. 신나게 응원하고 있죠. 민실동. 자, 그러면서 결국 이 군란의 책임은 흥선대원군에 있다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청나라로 데려가 버리게 됩니다. 결국 청의 도움을 받아서 민씨 정권은 다시 수립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조선의 한복을 입은 영감님 뒤로 이 조선의 겨드랑이 사이로 막 손을 뻗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단 개화 정책이 둔화됩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 민씨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죽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스탑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답한 사람이 생기죠. 왜? 개화파들 중에서도 특히 늦었다, 빨리 가자, 그런 애들이 누구였어요? 급진 개화파. 얘네들이 이모군란 때 개화 정책이 중단되니까 더 조급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 이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일단 군란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예요. 일본 교관도 죽였죠. 일본 공사관도 부서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군대를 직접 파견하게 됩니다. 이에 굴곡한 우리 정부는 재물포조약을 체결해서 사과사절단을 일단 파견했어요. 제3차 수신사. 그런 다음에 배상금도 지불하고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을 또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군인을 데려와서 지키는 거예요. 일본 군인이니까 당연히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어요? 일본 사람 말 따르겠죠. 그래서 이 일본 군인이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나 을미사변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권을 유린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옴으로써. 그죠? 특히 이때 이제 3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그 고종의 사위였던 박용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마젠창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청나라 내정 고문의 그 어떤 그 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태극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진 걸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때 배 위에서 이런 걸 급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갈 때 이걸 상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청나라는 이번이 기회인 거예요. 아싸 가오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3,000명의 자기들이 데려왔던 부대를 그대로 조선에 주둔시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마건상, 마젠창이에요. 아까 태극기, 박용을 의논하면서 이제 좀 도움을 줬던 사람. 그다음에 독일인으로서는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앉히게 됩니다. 마젠창을 내교 고문, 멜렌도르프를 외교 고문. 그럼 멜렌도르프는 이 사람이 당연히 누구랑 좀 가깝게 지내니까 우리나라 외교 고문을 왔겠어요? 청나라 편입니다. 친청파예요. 예, 이 아이가 나중에 김옥균하고 대립을 하게 될 거예요. 여튼 그리고 그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던 사람이 이제 중국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위안스카이 원세계입니다. 이 사람 우리나라에 주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청나라의 입김이 엄청 강해지게 된다는 것.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게 된 풍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떡이에요. 호떡. 여러분 겨울에 지금쯤 맛있는 생각나면 우리 남포동 가면 이렇게 씨앗 가득 넣어서 호떡 만들어 주시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호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이 병자호란, 정묘호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랑캐들의 떡이다 해서 호떡이라고 이런 말을 붙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게 정치적으로는 이런 이제 정치 군사적인 간섭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예속하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맺은 게 바로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입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백성들이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하는데 필요한 장정이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체결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약, 조규, 규칙, 장정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좀 구분을 짓자면 조약, 조규는 대등한 나라끼리의 약속이에요. 서로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정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속방과 맺는 협정이에요. 이제 상하 관계로 맺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좀 불리한 면이 있었어요.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장정이란 말에서 나오다시피 청나라의 북양 대신과 이용장이에요. 조선의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기분 나쁘죠? 조선의 국왕과 청나라의 황제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해야지.
그죠? 황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일개 대신과의 대등한 지위를 가지나 벌써 자존심 꿇고 가는 거예요. 그 이용장의 그 양아들이 원색이었습니다. 여튼 그리고 조선의 계양장에서는 청의 상무위원이 청상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영사재판권, 취해법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의 상점을 열어 무역을 허락합니다. 근데 양국민의 내지 행상은 금지하되 우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지 통상권을 허용을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상인들은 계양장에서 심리 4km 이내를 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청나라 상인은 한성에 상점을 내고 심지어 관청이 허락해주면 이때 또 조선 우리가 청나라의 영향력이 있을 때 아닙니까? 허락해주죠. 당연히 허락해주면 막 우리나라 국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의 조청 상민 수용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예속하는 힘이 점점 강해졌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청나라의 속국이 될 위기에 처해져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는 일본 화폐 사용과 동시에 심리 이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모군란 때 이제 그 제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때 일본이 조일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해서 이걸 좀 고치면서 50리로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계양장에서 50리까지 들어올 수 있게. 뭐 그래봤자 청나라 상황이 더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좀 고쳤으면 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자기도 내지무역 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제2차 통상장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 1차 통상장정과 다른 점은 일단 무관세 조항을 관세 조항으로 바꿔서 우리나라한테 하나 좋은 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제한 양곡 수출을 방공령이라는 한계를 지정하게 해서 막는다.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천재지변이 있거나 쌀이 모자랄다 싶으면 1개월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 대신에 우리나라에게 자기들이 받던 게 뭐냐면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최애국 대우를 이제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향후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때 이 내지 통상권을 허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게도 그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면서 일본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인 어떻게 압력을 쫙 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서양 또는 외세 각국의 이런 수탈의 현장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마지막 시험 범위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국제사회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